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신문 시경캡을 5년째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년 맞죠? 네, 4년 5년입니다. 5년이군요. 오래 네,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목소리 지금 들리셨죠? 잠깐 김한 기자를 대신해서 정말 오랜만에 백성문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 살만 찐 것 빼고는 좀 괜찮네요. 무척 건강해지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오랜만에 봤더니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백성훈 변호사를 모신 이유는 하나죠. 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오늘 2시에 발표가 됐죠. 판결 과정이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컸던 거겠죠. 네. 지자체장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인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일단 이재명 지사에게 오늘 만약에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이 유죄 확정 판결이 네. 나면 즉시 지사직을 물러나야 되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거 비용 30억대 후반 돈도 이재명 지사 다 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제가 알기로 SNS에 정치적 파산이 아니라 경제적 파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뭐 박원순 전 시장 문제도 그렇고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장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굉장히 예민한 범죄예요.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냥 공개해서 왜 그랬는지 알려줘야겠다라는 판단에 오늘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 논쟁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대법원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진짜 운명의 오후 2시라고 할 만큼 그렇죠. 뭐 기자들도 거의 뭐 출입처 가리지 않고 다 TV 켜놓고 앞에. 네네. 봤다고 하고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경기도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내년에 한 명을 더 찍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게 또 걸려 있어서 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이란 단어가 사실 언뜻 들으면 한 번에 안 왔거든요. 이 네. 법률 용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들어도 저게 뭐더라 뭐 이런 거고. 5141번님 문자 주셨는데 네.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단 이재명 지사가 살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취지라는 건 또 뭔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우리 법률 용어를 좀 제발 좀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쉽게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심과 2심은 우리가 보통 보면 가끔 재판에 관련된 얘기 나오면 증거조사라고 해서 막 증인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증인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대법원은 그런 걸 안 해요. 네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법적인 판단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항소심에서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대법원이 못 바꿔요. 그거는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 3심제에서 그냥 대법원에서 하면 되지 번거롭게 뭘 또 돌려 파기환송을 왜 하느냐 하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건 무죄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못 보니까 항소심 너네가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 그런 것들 다 판단을 해서 내가 보낸 취지와 맞춰서 한번 다시 판단해. 네. 그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의 3심 제도의 성격 때문에 대법원이 마지막에 항소 기각하고 그냥 무죄 판단하는 거 똑같이 판단하는 거 말고는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무죄도 아니고 네. 유죄도 아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면은 또 뭐 증인들 새로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정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TV 토론에서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 자료 화면도 다 있고 그건 다 증거 있죠. 명백하니까 이 워딩에 대한 평가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파기환송하는 취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거의 99% 대법원이 판단한 대로 그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재명 지사 건도 뭐 무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이니까 네. 99%의 가능성으로. 제가 100이라고 하고 싶은데 세상에 또 항상 세상에는 그 1%의 그렇죠. 또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99라고 했는데 사실상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기자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정보지도 돌고 뭐 하던데, 네. 내기를 하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항상 있죠.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네. 저 같은 경우는 돈 내기 못 하겠더라고요. 외상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싹 비우고 네. 봤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놀란 거는 7대 5가 굉장히 아슬아슬하다고 아,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한 명만 마음 바꿨으면 6대 6 가부 동수여서 그렇게 되면 심리가 장기화되는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게 좀 사실은 좀 우회였습니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거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까? 뭐 대법관들이 7대 5였으니까요. 저희는 더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군요. 네. 보통은 이제 원래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보면 1심 무죄, 2심 유죄, 뭐 1심 또 유죄, 2심 무죄 이런 판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법원은 거의 두 번째 판단대로 갑니다. 아, 거의 두 그러니까 번째 1심이 판단. 무죄, 2심 유죄였으면 그냥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고 기각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번엔 뒤집은 거잖아요. 파기환송이 나오려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 건데 네. 그때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가지고 해석을 너무 다양하게들 변호사들이 해서 저희들끼리도 사실 예측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고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유주환 님이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항상 다수결로 하나요? 소수 의견이 더 중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근데 소수 의견이 중요해도 소수 의견대로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걸리면 다수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소수 의견도 역사적으로 남아야 되니까 판결문에 같이 기재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13명인데 왜 12명인가? 아, 한 분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회피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13명이 나오니까 7대 6이 제일 이 팽팽한 스코어가 돼야 되는데 네. 7대 5였잖아요. 네. 재판관 한 분이 제가 그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인이 판단하는 게 부적절한 판단에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판단에 이재명 빠졌죠. 지사 그 진짜 변호인을 변호했었다고 하셨다고 네.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그럼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 변호인을 쓰면 아무래도 무죄 취지로 쓰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의심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서 빠지고 7대 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종 선고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은데 전원 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한 지 한 달이 안 됐죠. 네. 네. 그럼 이게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얼마나 이게 걸려요? 아니 그거는 사건에 따라 달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한 달이면 네. 굉장히 빨리 끝난 건데요. 네. 일단 이게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관계로 확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다툼이 없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네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니까 이거는 각 이제 대법관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셨겠죠. 네. 이제 그 조율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한 달 만에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전원 합의체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과정들 1심, 2심 거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을 김영선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일단 검찰에 기소된 게 지난 2018년 12월이거든요. 그때 네. 그 6월 지방선거 전후해서 뭐 온갖 고발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네네. 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 경찰하고 검찰에서 약 5개월 정도 수사를 한 후에 4가지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예, 다른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배우 스캔들이니 뭐 다른 의혹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건 다 불기소 처분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기소된 혐의를 보면 그 직권남용 혐의가 한 건 있고요. 친형 네. 강제 입원시킨 거.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3건인데 이 3건이 이제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친형 입원 관련한 부분을 TV 토론회 질문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변호사 시절에 검사를 사칭해서 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셨고 그다음에 선거 공모물에 이제 허위 내용을 적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심 판결에서는 4가지 혐의 다 무죄를 선고받았었고요. 그 2심에서는 다른 건 다 1심 때처럼 무죄를 줬는데 그 허위사실 공표, 그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TV 토론회에서 그 부분 유죄 판결을 내려서 또 게다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때려서 네. 이게 대법원까지 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무죄였고 그거 하나만 이제 유죄로 됐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이제 관건이었고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선거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듣고 있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건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이죠. 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다가 그리고 이 공선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통해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돼버리면 뽑아준 국민들은 뭐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네. 그런데 이 허위사실을 공표를 해서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현혹시켰다거나 판단을 흐트리게 만들었다라면 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 대법원에서도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하지도 않은 걸 막 했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허위사실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는 TV 토론이라는 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시간도 제한이 있고 네. 상대방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찰나의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지 않았다, 뭐뭐뭐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과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걸로 볼 만큼 이게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 죄질이 안 좋냐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사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후보자들도. 네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당선 무효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네.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상황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게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것까지 허위사실 공표죄로 문제 제기를 해서 당선 무효를 선고하기는 좀 과하다. 그래서 결국 무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토론회 같은 경우는 너무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네. 이 대화 속에서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그렇다고 음. 질문하지 않은 것을 전체 얘기할 것인가 혹은 그렇죠. 질문 받은 것 중에서도 사실 100가지가 있으면 한 50개만 얘기할 것인가 이거는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오픈해서 좀 해석을 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광고를 들어야 되겠네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담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공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 해석하느냐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기사를 여러 가지 읽으면 네. 각각의 다 이유는 있어 보여요. 맞아요. 네, 이 기사를 읽으면 이 주장도 맞는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 오늘 네. 대법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내용을 봐도 양쪽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네. 사실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법관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선거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이 넓게 해석하면서도 한쪽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안 된다고 봤고 네. 5분은 된다고 봤는데 5분이 된다고 본 논거는 이겁니다. TV 토론에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완화해서 해석해야 된다가 다수 의견이라면 네. 아니 TV 토론을 왜 그냥 나가 그 계속 논란된 거 미리 준비 다 해서 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즉흥적이야. 네, 네.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허위성을 인식하고 얘기한 거다라는 게 일단 소수 의견의 얘기고 네. 또 하나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해당한다가 이제 다수 의견의 얘기였거든요. 그럼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네. 저 그거 안 했는데요면 적극적 개진인가? 아니면 그냥 소극적 개진인가? 나 안 했는데요가 다 들어보면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단의 주체에 따라 좀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저도 판결을 보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서 해석하는 경우와 전체를 다 듣고 종합적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또 달리 맞아요. 네,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법률적인 걸 다 떠나서 네. 네. 저는 그 소수 의견 네. 저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5명의 대법관 분들은 이번에 이게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에 토론회에서 어떤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어떤 진실을 숨기는 경우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 그렇죠. 다수 의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선거운동에서 나중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 좀 가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법조계에서도 물론 팽팽하지만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는 것이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할 때만 처벌받는 거냐. 상대 후보가 묻는 말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거는 허위 사실로 처벌을 안 하면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한 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당신 그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누군가의 그 차 뒤를 박은 적이 있느냐? 아니 그런 적은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옆은 박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옆은 박았다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약간 이렇게도 들리고 어디까지 진실을 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네. 기준이 뭔지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판결을 보고 가장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 스스로 법조인이면서도 야 이건 진짜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꼈던 게 네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일까? 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잖아요. 그래서 진짜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은 이제 표현의 자유 충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적절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만장일치는 당연히 아니었고 굉장히 팽팽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7대5 보통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네네. 근데 저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렇게 7대6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선거법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 자체가 너무 사실 이게 딱 허위 사실 아니라고 단언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 평가가 지금까지 기존의 판례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도 양쪽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법 위반 사건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데도 7대5로 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건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6대6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네. 일단 6대6이 원래는 나올 일이 없죠. 원래 네. 13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7대6 이런 아니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뭐 6대6이 무승부라고 판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6대6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 계속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아마 그거는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내부에서는. 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허위사실 공표 말고 직권남용 등등 그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상고했는데 다 그냥 무죄로 나온 거죠 이번에. 네,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던 게 3건이었는데 뭐 말씀하신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2건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원심에서 법리 오해나 그런 게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친형 강제범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이 직권남용도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직권남용죄라는 건 미수범죄는 없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뭘 해야지 뭐 직권을 그냥 사용만 하는 거 가지고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이제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게 직권남용죄가 언제 성립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시라는 과정이 있었으면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서 직권남용이 되느냐 네. 아니면 실제로 친형이 강제 입원돼야 직권남용이 되느냐인데 일단 1심, 2심 대법원 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친형은 강제 입원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미수범죄이고 네. 미수범죄는 직권남용죄 처벌하지 않으니까 아. 직권남용죄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이제 판결 파기환송 됐는데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이것도 말하기 참 이거는 이거는 근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전에 이게 그 증거 없는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들은 네네. 파기환송심에서 또 뒤집혀가지고 또 재상고하고 막 이런 경우도 네네.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 명확하고 대법원의 사실 파기환송 취지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뭐 추가로 증거 조사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기일 한번 열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법률적인 어떤 논쟁을 별개로 하고 요즘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설마 같아요. 대법원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진 않았으리라 다들 믿으시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신 것 자체가 또 원래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전압으로 옮긴 것 그렇죠. 자체가 그런 걸 약간 의식은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지율에는 굉장히 영향을 오늘 선거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지를 하셨던 분들 네네. 이 지사를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다가 오늘 확 구살생으로 사셨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앞으로. 미래 네. 지지율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리를 해봤고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도 여러 가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과 함께
오늘 국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